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충청도 작은 마을에 돈 많은 김진사가 살았습니다. 그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많아 근처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지요. 헌데 그런 그에게 자식은 외동아들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척이나 애지중지 키웠지요. 얘 도성아 좀 쉬엄쉬엄 하거라. 그러다 몸이 상할까 겁난다. 아니에요, 어머니. 지금 바짝 공부해야 내후년에 있을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아니, 내가 관직을 갖지 않아도 물려받을 땅이 많은데 왜 굳이 그 고생을 하느냐. 땅은 조상님들께서 일구신 것이고 저는 제 힘으로 관직에 올라 가문을 빛나게 하고 싶어요. 아버지 김진사는 아들이 머무는 방을 지나다가 우연히 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허참, 내 자식이긴 하나 참으로 기특하구나. 오냐 그래 그렇게 훌륭하게만 자라다오. 김진사의 외동 아들 김도성이 집 밖에 나가면 마을 처녀들이 그를 보며 아우성을 치곤 했지요. 저기 저 김도령 아냐? 그러게, 어머 너무 멋지다 얘. 안 되겠다. 오늘은 내가 먼저 말을 좀 걸어봐야겠어. 아니 먼저 말을 걸어본다고? 그래, 이렇게 손 놓고 있다가 딴 년하고 혼인해버리면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것 아냐? 마을 처녀 홍시미는 남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김도령에게 달려갔습니다. 이보시오 김도령, 잠시만 나 좀 보소. 무슨 일이요? 떡 좋아하시오? 아니, 갑자기 웬 떡이요? 나는 안 좋아하오. 그럼 홍시감은 좋아하시오? 홍시감은 좋아오만. 어머 그럼 잘 됐네. 날 좀 따라와 보시오. 홍심은 다짜고짜 김도성의 손을 잡아 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왜 그러시오? 아 묻지 말고 그냥 따라만 오시오. 홍심은 김도성의 손을 잡아 끌고 자신의 집 뒤 감나무 아래로 데려갔습니다. 자 따먹으시오. 김도성은 홍심의 행동이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먹은 것으로 하겠소. 나는 책을 사러 가야 하니 바빠서 이만 가보리다. 아니 홍시감 좋아한 데서 데려왔더니만 어째 따 먹지도 않고 그냥 간다는 거요? 갑자기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어. 그럼 나라도 따주소. 아니, 나보고 감을 따달라는 거요? 아본인이 생각 없다고 남도 그런 줄 아시오? 어서 잘 익은 것으로 몇 개 따주기나 하시오. 김도성은 하는 수 없이 폴짝폴짝 뛰어가며 홍시감을 땄습니다. 그러다 너무 세게 쥐는 바람에 홍시감이 터져 손과 옷에 잔뜩 묻고 말았지요. 저런 그러니 살살 쥐어야지요. 홍심은 마른 천을 가져와 김도성의 손과 옷에 묻은 홍시감을 닦아 주었습니다. 자자 이 장대로 해보시오. 홍심은 커다란 장대를 가져와 김도성에게 주었습니다. 김도성은 장대를 받아 홍시감 몇 개를 땄지요. 이제 가봐도 되겠어? 안 돼요. 아니, 왜 안 된다는 것이요? 아 감을 따줬으면 내가 먹는 것은 봐야 하지 않겠소. 그러니 내가 감을 다 먹을 때까지 내 곁에 머무시오. 김도성은 서점이 문 닫기 전에 가봐야 하는데 홍심이가 자꾸만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니 속으로는 무척 답답했지요. 빨리 좀 먹으면 안 되겠어? 아 지금 먹고 있잖소. 왜 재촉을 하는 것이오. 김도성은 답답했지만 꾹 참았지요. 헌데 그녀는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홍시감을 아주 천천히 먹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녀는 홍시감 3개를 해질녘까지 천천히 먹었지요. 벌써 해도 지고 더는 지체할 수가 없어. 난 이만 가보겠어. 해가 져 김도성이 간다고 나오자 홍심은 작심한 듯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김도령. 오늘 밤 우리 부모님이 할아버지 댁에 가셔서 나 혼자밖에 없어. 그런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여. 뭔 사내가 이리 눈치가 없소. 아 여인이 긴긴 밤을 혼자 있다고 하지 않소. 아니, 부모님이 할아버지 댁에 가신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리고 긴 밤을 혼자 보내든 아니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이여. 아니 사내가 뭐 이러시오. 아내가 기회를 준다고 하지 않소. 도대체 무슨 기회를 준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 부모님이 걱정하실 테니 더 이상 지체할 순 없어. 김도성이 그리 말하고 밖으로 나오려 하자 그녀가 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못 가오. 아니, 왜 못 간다는 것이요?
아무튼 못 가오. 오늘 밤은 내 곁에 있어 주시오. 그리 말하면서 그녀는 김도성의 허리를 갑자기 끌어안았습니다. 그러자 김도성은 깜짝 놀라 그녀를 뿌리치고 후다닥 도망쳐 나왔지요. 아니 왜 도망치는 것이오? 내가 싫은 것이오? 김도성은 숨이 턱 밑에 찰 때까지 뛰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집으로 들어갔지요. 참 별난 여인이로군. 그 일이 있고 김도성은 마을 처녀들만 보면 피해 다녔습니다. 처녀들이 불러도 들은 대꾸도 하지 않고 후다닥 달아나 버렸지요. 야, 홍심이 너는 도대체 김도령에게 뭔 짓을 했길래 우리만 보면 달아나느냔 말이야. 내가 못을 어쨌다고 그러는 거야. 나는 그저 감따 달라 말한 것밖에 없구만. 아니 그랬다고 김도령이 나까지 피해 다닌다고? 너 바른대로 말하지 않을래? 도대체 김도령에게 뭔 짓을 한 것이야? 김도령이 정순까지 피해 다니자 정순은 화가 나 홍심에게 따졌습니다. 야, 망치려면 너나 망치지 왜 나까지 망쳐놨어, 이 나쁜 년아. 정순은 홍심의 머리 끄댕이를 잡고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마을 처녀들의 우상인 김도령이 자신까지 피해 다니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김도성은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책을 보았습니다. 여보 영감, 도성이 좀 말려야 하지 않겠소?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책만 보고 있으니 말이여. 두고 봅시다. 그래도 떨거지들처럼 기생집이나 다니고 노름이나 하고 다니는 것보다는 낫지가 않소. 아, 건강을 해칠까 염려가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오. 아마 스스로 알아서 잘할 것이요. 그러니 너무 염려 마시구려. 그런데 쉬지도 않고 밤을 새워가며 공부에 매진하다 보니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코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지요. 김도성은 어머님이 걱정할까봐 코피 닦은 천을 몰래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머리도 식힐 겸 바람 쐬러 들판을 거닐었지요. 들판엔 산들바람이 불어와 꽃향기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자연은 참으로 위대하고 경이롭도다. 이 아름다운 경치를 어찌 사람이 만들 수가 있으리. 김도성은 코로는 꽃향기를 맡고 눈으로는 아름다운 들판을 감상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디선가 아름다운 선율이 귓속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었지요. 아니 이렇게 청아하고 맑은 소리를 가진 사람이 다 있다니. 김도성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가 나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들판 끝 버드나무 아래 작은 우물에서 남루한 옷차림의 소녀가 빨래를 헹구고 있었지요. 그녀는 빨래를 하면서 잔잔한 가락으로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얼굴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코는 오똑하며 눈매는 컸지만 슬픔으로 가득 담겨 있었지요. 김도성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한동안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부르는 청아하고 맑은 소리가 김도성의 가슴을 울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잠시 후 소녀가 인기척을 느끼고 김도성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누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크게 놀랐는지 후다닥 빨래를 챙겨 언덕길을 내려가 버렸지요.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처녀로다. 그녀는 어디에 사는 누구일꼬. 그런데 그녀의 두 눈이 슬퍼 보이는 것은 왜일까? 김도성은 집으로 돌아와 책을 펴도 낮에 본 소녀의 모습이 자꾸만 아른거렸습니다. 오늘은 왠지 글 공부에 집중이 안 되는구나. 책 속에 집중이 되질 않자 김도성은 일찌감치 자려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헌데도 그녀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도 김도성은 그녀 생각에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어차피 공부가 되지 않을 바에야 그녀가 누구인지나 알아봐야겠다. 김도성을 책을 덮고 들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빨래하던 버드나무 아래 우물로 가보았지요. 그런데 그녀는 없었습니다. 김도성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해질녘까지 그녀를 기다려보았지요. 헌데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빨래하는 날이 아닌가 보군. 내일 다시 나와봐야겠어. 그 후로 김도성은 소녀가 빨래하던 시간에 맞춰 매일같이 나가 보았습니다. 그러다 나흘째 되는 날 드디어 그녀를 보게 되었지요. 그녀는 빨래를 잔뜩 머리에 이고 힘겹게 언덕길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김도성은 후다닥 내려가 그녀의 빨래 바구니를 받아주었지요.
이리 주시오 내가 들어드리리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김도성은 그녀의 빨래 바구니를 빼앗다시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낑낑거리며 언덕길을 올라갔지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빨래를 혼자 하는 것이요? 소녀는 쑥스러웠는지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도성의 가슴이 왠지 두근거렸지요. 오늘은 내가 시간이 남아도니 빨래를 도와주겠어. 아닙니다. 어찌 도령님께서 빨래를 하신단 말입니까? 누가 보면 어쩌려고요? 이곳에서 누가 본다고 그러시오. 걱정 말고 빨래를 어떻게 하는 건지 내게 가르쳐 주기나 하시오. 김도성의 성화의 소녀는 어쩔 수 없이 빨래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김도성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빨래를 시작했지요. 소녀가 빨래를 거들라치면 김도성이 그녀를 말렸습니다. 이까짓 것 얼마나 된다고 그러시오. 내게 맡기고 앉아서 좀 쉬시오. 김도성이 빨래를 하는 동안 소녀는 두레박으로 물을 퍼올려 빨래에 부어주었습니다. 처음 하는 빨래였지만 서로 손발이 척척 잘 맞았지요. 휴, 다 했다. 오래간만에 힘을 좀 썼더니 운동 좀 된 것 같구려. 하하. 그런데 그대 이름은 무엇이오? 세영이라 합니다. 세영이라 참으로 예쁜 이름이요. 낯을 가리던 세영이 조금씩 말문이 열렸습니다. 그래 세영낭자는 어디 사시오? 저는 저 아랫마을 느티나무 아랫집에 살고 있어요. 그렇구려. 예서 그리 먼 곳은 아니구려. 헌데 노랫가락은 어디서 배운 것이오? 제 어머니가 부르던 노래인데 가끔 어머니 생각이 나면 혼자 부르곤 한답니다. 그럼 어머니는 어디 멀리 가신 것이오? 그 말에 세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이슬이 맺혔지요. 아니 왜 우시오? 내가 잘못 물어본 것이오? 세영은 눈물을 닦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세요. 아니 그렇단 말이오.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이오? 어머님에 대해서 묻자 세영의 눈에 눈물이 고이고 무척 슬퍼 보였지요. 도성은 손수건을 꺼내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힘들면 말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괜한 것을 물은 것 같소. 세영은 한참을 울고 난 후 입을 열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불량배들에게 끌려간 후 자결하시었소. 그 말에 김도성이 깜짝 놀랐습니다. 세영의 눈이 왜 이리 슬퍼 보였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지요. 저런 그런 일이 있었구려. 세상 천지에 어째 그런 못된 자들이 다 있단 말이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자결까지 하셨단 말이오.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라 물어보았지만 그녀의 슬픔은 너무 커져만 갔지요. 미안하오. 내가 괜히 또 물어보았어. 세영의 아픈 사연을 알게 된 김도성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사람들의 인기척이 들려왔지요. 오늘 고마웠습니다. 세영은 서둘러 빨래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서둘러 언덕을 내려갔지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로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자결까지 했단 말인가. 김도성은 그녀의 슬픔을 알고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나를 꼬박 쐰지요. 다음 날 날이 밝자 김도성은 세영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먼발치서 그녀의 집을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잠시 후 웬 시커먼 사내들이 그녀의 집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김도성은 무슨 일인가 싶어 나무 뒤에 숨어서 이를 지켜보았지요. 여봐라 영달아, 내 돈 30냥을 언제 줄 것이야? 이제 작작 좀 하시오. 빚 때문에 내 부인까지 데려가 죽게 하고 뭘 더 바라는 것이오. 허참, 그러게 죽기는 왜 죽느냔 말이다. 살아서 이래 빚을 갚으면 될 일을. 어쨌든 아직 빚이 남아있으니 빚을 갚아야 한다. 차라리 날 죽이시오. 영달이 자네는 빚 갚을 능력이 안 되니 자네 딸이라도 데려가야겠네. 아이고 그것만은 아니되요. 어째 내 처 하나로 부족해 딸 자식까지 데려가려 한단 말이오. 그러고도 당신들이 사람이오. 김도성이 숨어서 보니 세영의 아버지는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빚 갚을 능력이 없어 보였지요. 내 분명 말했네. 앞으로 2달 내로 내 돈을 갚지 않으면 당신 딸을 데려갈 것이야. 왈패들은 엄포를 놓고 돌아갔습니다. 김도성은 그 모습을 보고 왠지 모를 분노가 끌어올랐지요.
저런 몹쓸 놈들 같으니라고 어째 빚 대신 사람을 빼앗아 간단 말인가. 왈패들이 돌아가고 나서야 세영이 울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얼른 방으로 들어가셔요. 아버지는 세영을 붙들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 어미를 잃고 이젠 너마저 빼앗기게 생겼구나. 이게 다 이 애비가 못난 탓이다. 부녀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세영은 죽은 어머니 때문에 슬픔이 더욱 더 커 보였지요. 잠시 후 세영이 아버지를 부축해 방으로 들어가자 김도성은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김도성의 발걸음이 왠지 무겁고 가슴이 찹찹했지요. 그날 밤 김도성은 밤새도록 세영의 생각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녀를 도울 수 있는지 고민을 시작했지요. 옳거니 그리하면 되겠구나. 다음 날 똥이 뜨자 김도성은 곧바로 세영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세영낭자 계시오? 김도성이 부르자 그녀가 부엌에서 치마에 손을 닦으며 밖으로 나왔지요. 아침부터 어쩐 일로 오셨나요? 요즘 내가 과거 공부를 하는데 집중이 안 되고 있어. 해서 부탁 좀 하나 하려 하오. 제게 부탁하려는 게 무엇이요? 며칠 전 세영낭자가 빨래하면서 부르던 그 노랫가락을 들으면서 공부하면 집중이 잘 될 것 같소. 물론 공짜로 해달란 것은 아니여 딱 3달만 해주면 대가로 하루에 한 양씩 드리리다. 김도성의 말에 세영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한 양이면 벼가 한 가마 그리고 왈패들의 빚을 한 달이면 갚을 수 있는 아주 큰 돈이었지요. 그런데 정말 내 노래가 공부에 도움이 되겠소? 그렇소. 그날 그대의 노래를 듣고 난 후로 나는 공부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 그러니 내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그 노래를 다시 듣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소. 자신의 노래가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말에 세영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물론 대가로 받은 돈으로 아버지 빚도 갚을 수 있어 아주 좋은 기회이기도 했지요. 언제부터 하면 되겠소? 오늘부터요. 혹시 김진사댁 도령이 맞소? 맞소. 그럼 먼저 가 계시오. 아버지 진지 챙겨드리고 곧 찾아가겠소. 고맙소. 그럼 먼저 가 있으리다. 돌아서 나오는 김도성의 발걸음이 왠지 가벼웠습니다. 그녀 아버지의 빚도 해결해주고 자신은 그녀의 청아하고 고운 소리의 노래를 들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헌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왈패들로부터 그녀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도성은 신이나 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맑고 청아한 소리를 떠올렸지요. 잠시 후 그녀가 진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서 이리 들어오시오. 김도성은 세영을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자, 우선 차 한잔 하시구려. 김도성은 미리 준비해 놓은 차를 그녀에게 따라주었습니다. 내 노래가 공부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땐 어찌하면 좋소? 그것은 그때 가서 생각해 보기로 하는 게 좋겠소.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대의 노래소리요. 잠시 후 차를 다 마시고 세영은 잔잔하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성은 세영의 소리에 감탄 또 감탄을 했지요. 청아한 목소리는 김도성의 마음을 통째로 흔들었습니다. 과연 맑고 청아한 소리로다. 그는 책상에 책을 펴놓고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온통 그녀의 노래소리에 가 있었지요. 처음 며칠 동안은 책이 눈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온통 그녀의 노래소리에 정신이 가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헌데 어느 날부턴가 그는 세영의 노래를 들으며 공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은 집중이 아주 잘 되었지요. 그런데 사랑채에서는 세영을 두고 부모님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영감, 우리 도성이를 저리 놔둬도 되겠소? 아, 뭐가 걱정이요. 노래가 심적 안정을 주고 공부가 더 잘 된다고 하지 않소. 내가 염려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다 큰 남녀가 한 방에 있으니 하는 말이요. 허참 부인은 아직도 도성이를 못 믿소. 우리 도성이는 분별력이 있는 아이요. 그리고 사내가 여인을 찾는 것은 당연한 거요. 아니 그러다가 저 아이가 도성이 애라도 가지면 어쩔 것이요. 허참, 그게 뭐 대수라고 그러시오. 어차피 혼인은 명문가문하고 할 것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마시구려.
어머니는 무척 염려가 되었지만 아버지 김진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요. 한편 세영의 노래를 들으며 공부한 김도성은 어느덧 약속한 3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목표한 공부도 거의 다 할 수가 있었지요. 3개월 동안 그녀와 한 방에서 지낸 도성은 어느새 그녀를 가슴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되는 마지막 날 두 사람은 들판을 걸었지요. 그동안 참으로 고마웠어. 덕분에 저도 아버지의 빚도 갚고 약재도 져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제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벽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많이 가까워졌지요. 김도성은 걷고 있는 그녀의 손을 슬며시 잡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움찔했지만 도성의 손을 뿌리치진 않았지요. 그 순간 도성은 그녀의 입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보랏빛 꽃들이 바람에 일렁이는 들판에서 두 사람은 첫 입맞춤을 했지요. 그리고 그들은 일렁이는 꽃들 사이로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하늘엔 하얀 구름이 두둥실 흘러가고 푸른 하늘은 유난히도 파랗게 보였지요. 그리고 한참 만에야 그들의 얼굴이 꽃들 사이로 보였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오. 저도 도령님을 사모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내년 봄 과거 시험이 끝나면 우린 혼례를 올릴 것이요. 하지만 아버님, 어머님께서 반대하지 않으실까요? 난 이미 마음을 정했소. 그리고 각오도 단단히 되어 있어. 그러니 낭자만 약해지지 않으면 돼요. 김도성이 과거 보러 한양에 올라가기 전까지 두 사람은 계속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봄 김도성은 과거 보러 한양으로 떠나갔지요. 김도성은 과거 시험에서 당당히 급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 떠난 지 한 달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지요. 아버지 어머니 절 받으셔요. 김도성은 부모님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나는 내가 해내리라 믿어 의심하지 않았느니라. 장하다 우리 아들 결국 내가 해내는구나. 부모님께 인사를 마친 김도성은 집을 나와 말 타고 세영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세영낭자 내가 왔소. 아니 그런데 김도성이 아무리 불러봐도 세영은 나오질 않았지요. 김도성은 신발 벗고 방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김도성은 밖으로 나와 마을 사람으로 보이는 노인을 찾아가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저 느티나무 아래 살던 분들은 어디로 갔나요? 아, 말도 말게. 허구한 날 왈패들이 찾아와 행패를 부리더니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부녀가 보이질 않더구만. 아니 그럼 왈패들이 부녀를 잡아갔단 말이요. 아, 그것은 나도 잘 모르지. 잡아갔는지 도망쳤는지. 세영이 보이질 않자 김도성은 그녀가 걱정되었습니다. 설마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니겠지? 옆집 노인의 말을 들은 김도성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나쁜 놈들. 낭자 제발 몸 건강히만 있어 주시오. 내가 당신을 꼭 찾아내리다. 도성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타오르는 분노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성은 세영의 미소를 떠올리며 왈패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다짐 또 다짐했지요. 도성이 집으로 돌아오니 아버지가 그를 크게 반겼습니다. 어서 오너라. 방금 서찰이 도착했는데 내가 형조의 좌랑이 되었단다. 아니 좌랑이면 그래도 꽤 높은 직급이 아니요. 그렇소. 임금께서 우리 도성을 특별히 우대하여 좋은 관직을 준 것 같소. 하하. 허나 도성은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세영의 생각뿐이었지요. 아들아, 내일 당장 한양으로 가야 하니 어서 채비를 하거라. 다음 날 일찍 김도성은 말 타고 한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며칠 후 한양에 당도했지요. 세영낭자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하늘이 도와 내게 수사권이 생겼소. 내 반드시 당신을 찾아내고야 말겠소. 그는 한양에 거처를 마련해 놓고 형조로 아침 일찍 찾아갔습니다. 형조 청사는 높은 나무 기둥과 검붉은 기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서 오시게. 자네가 새로 좌랑으로 임명된 김도성인가? 그렇습니다. 자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네. 주상께서도 자네에게 특별히 신경을 쓰셨다지.
과거 답안지를 본 임금께서 자네에게 큰 기대를 걸고 특별히 주신 자리이니 잘 한번 해보시게. 알겠습니다. 차미는 임명장을 주었고 이제 그는 진짜 수사 권한이 있는 좌랑이 되었지요. 이게 자네 첫 임무라네. 근래 들어 아녀자 실종 사건들이 부쩍 늘었네. 자네가 이번 사건을 맡아 해결해보게. 알겠습니다. 누군가 김도성의 상황을 알기라도 한 듯 그에게 꼭 필요한 자리와 역할이 주어졌지요. 그리하여 그는 좌랑이 되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좌랑은 서고로 들어가 과거 기록부터 찬찬히 살펴보기 시작했지요. 그는 실종 사건을 전부 펼쳐놓고 하나씩 기록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범죄자들과 고위 관직자들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아챘지요. 범죄자들은 부패한 관리자들과 한통속이로구나. 왈패들 뒷배로 고위 관직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좌랑은 수사를 어떻게 할지 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암행 수사를 위해 관복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충청도로 내려가 세영의 아버지를 괴롭혔던 왈패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지요. 그러다 세영의 집에 찾아왔었던 왈패를 시장통에서 발견했습니다. 저놈이다. 저놈이 세영의 아버지를 괴롭힌 놈이야. 도성은 왈패의 뒤를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그는 어두운 골목을 지나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갔지요. 도성은 그를 바짝 따라갔는데 갑자기 왈패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아니, 웬 놈이 나를 미행하는 것이냐? 도성은 깜짝 놀라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혹시 형조에서 나온 놈이야? 나에 대해서 알 것은 없고 내 놈들이 데려간 세영낭자는 어디로 빼돌렸느냐? 그러니까 내 놈이 나를 미행한 이유가 그녀 때문이었느냐? 안 됐구나. 애석하게도 그녀는 내 손에 없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디에 있단 말이냐? 그건 말해줄 수 없다. 아무리 형조관원이라 해도 그녀가 있는 곳을 알아봐야 그녀를 빼올 수는 없을 것이야. 내가 그런 것까지 염려할 필요는 없다. 너는 그저 그녀가 있는 곳을 대기만 하면 된다. 쓸데없는 곳에 너무 관심이 많구나. 그때 왈패가 손짓을 하자 갑자기 괴한이 나타나 커다란 몽둥이로 김도성의 머리를 세차게 가격했습니다. 그 바람에 김도성은 의식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지요. 그러니 손 뗄 것을 손 떼야지. 왈패와 괴한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며칠 후 도성이 눈을 떠보니 부모님들이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신이 혼미했지요. 도성아, 이제 정신이 드느냐?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게냐? 도성은 눈을 떴지만 머릿속이 온통 안개 낀 듯 몽롱했지요. 여보, 우리 도성이가 좀 이상하오. 우릴 못 알아보는 것 같지 않소? 그렇구려. 눈동자가 풀어져 있는 것을 보니 정신이 아직 다 못 돌아온 것 같소. 김도성은 눈을 떴으나 눈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바보같이 그저 멍한 눈빛이었지요. 그렇게 몇 달이 흘러갔습니다. 의원이 다녀가고 좋다는 약재는 다 먹여봐도 차도가 없었지요. 이거 큰일이구려. 한양 이대감대 교수와 혼사날이 다 되었는데. 그래도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구분이 안 되니 예정대로 혼례는 올려야 하지 않겠소? 그러다 이대감이 우리 도성의 상태를 아는 날에는 섭하게 생각할 것이요. 그렇다고 그리 좋은 혼처를 날릴 수는 없는 일이 아니오. 부인의 완고한 고집으로 김진사는 하는 수 없이 정해진 날에 혼례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여전히 정신 상태가 멍한 모습이었지요. 얼마 후 드디어 혼례날이 되었습니다. 혼례날 수많은 하객들이 찾아와 그들의 혼인을 축하해 주었지요. 김도성의 부모는 몸종을 도성에게 바짝 붙여 그가 실수하지 않도록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그 바람에 혼례는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지요. 성대한 혼례가 끝나자 몸종들은 김도성을 신혼방으로 데리고 가 그를 앉혀주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신부 측 여종이 들어와 술상과 이부자리를 봐주었지요. 그 순간 도성은 그녀를 보자마자 두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혼미하던 그의 정신이 번쩍 돌아왔지요. 아니 세영낭자가 아니시오? 그 말에 여종도 도성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도령님이 어떻게? 낭자는 괜찮은 것이오?
도성은 너무 반가워 세영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쉿, 목소리를 낮추세요. 곧 신부님께서 들어오십니다. 아니 신부라니 그게 무슨 말이여? 방금 도령님께서는 혼인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영의 말에 도성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있는 방이 바로 신혼방이었지요. 그런데 그때 방문이 열리고 곱게 화장한 신부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자신과 혼인한 신랑이 여종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지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것이여? 내년은 대체 왜 여기 있는 것이야? 세영이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도성은 그녀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혼인 첫날 밤을 치르기도 전에 바람부터 피우는 것이여? 대체 이게 무슨 경우란 말이여? 나는 당신과 혼인하지 않았소. 당신이 누구인지 나는 알지도 모르오. 아니, 그럼 방금 올린 혼례는 뭐여? 날 가지고 장난한 거요? 우린 첫날 밤도 치르지 않았으니 이 혼례는 없었던 것으로 하시오. 갑시다. 나와 같이 한양으로 갑시다. 김도성은 세영의 손을 잡아 끌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그 집 식솔들이 모두 모여 황당하다는 듯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지요. 아니 이게 무슨 경우여? 첫날부터 바람이요? 아니 무슨 놈의 바람을 저리도 대차게 피신담? 하이고 우리 아씨 닭 줬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어버렸네. 그러게 말이여. 내 평생 이런 일은 또 처음이구만. 신랑이 신혼 첫날 밤 신부의 몸종과 바람이 나다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여. 어느새 김도성은 세영을 말에 태워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귀신에 홀린 듯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지요. 한양의 거처로 세영을 데려온 김도성은 그녀에게서 그간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랬구려. 빚을 다 갚았어도 그 왈패놈들의 횡포는 끝이 없었구려. 그래 그 얼마나 고충이 많았어.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되었어? 세영은 한참 동안이나 울다가 눈물을 닦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찾아 왈패들 소굴에 갔다가 그들에게 맞아 세상을 뜨셨다 들었습니다. 그 말에 김도성의 분노는 한없이 끓어올랐습니다. 그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자신의 가슴을 쳤지요. 그리고 그는 엉엉 울고 있는 세영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밤새도록 눈물이 멈추질 않았지요. 내 반드시 그자들을 가만두지 않겠소. 당신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할 것이요. 도성은 세영을 꼭 안고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세영에게 말했지요. 이곳은 안전하니 마음 편히 계시오. 나는 형조에 다녀오리다. 도성은 그녀를 안심시키고 형조로 향했습니다. 그래, 이제 좀 괜찮나? 그렇습니다. 자네가 수사 중에 괴한들의 습격을 받고 쓰러졌다는 말에 많이 놀랐네. 그래, 이제 부녀자들 실종 사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반드시 제 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시 그리 당하고도 기세는 여전히 살아있구만. 잘 한번 해보시게. 알겠소 참해. 김도성은 본격적으로 왈패들과 그들의 뒷배로 있는 고위관직자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지요. 혼례 첫날 여종과 달아난 사건을 두고 본가와 신부의 집에서 난리가 났지만 도성은 일체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왈패들과 고관대작들이 연관된 사건에 총력을 기울였지요. 그렇게 총력을 기울여 조사를 하던 중 단서가 하나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십 명의 관군들을 데리고 가 왈패들의 소굴을 덮쳤지요. 이자들을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모두 포박하라. 알겠소, 저런. 아니 저놈이 살아있었단 말이냐? 그때 저놈의 숨통을 끊었어야 했어. 관군은 왈패들을 소탕해 형조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도성은 그들을 하나씩 불러내 신문을 시작했지요. 정말이요. 나는 그저 시켜서 했을 뿐이요. 내 놈들에게 여인들을 납치하라 시킨 자가 누구냐? 그것을 말하면 우린 죽은 목숨이요. 말하지 않으면 내가 죽여줄 것이다. 실종된 수십 명의 여인들을 모두 내 놈의 소행으로 간주할 것이야. 그리 되면 내 놈은 교수형에 처하거나 살아서는 바깥 구경을 하지 못할 것이다. 나도 억울하오. 왈패는 자신이 살기 위해 줄줄이 불었습니다. 그러자 고을의 사또부터 조정의 대신들까지 모두 연관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중에는 자신이 혼인할 뻔한 신부의 아버지 이정승 대감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세영을 탐냈던 자였지요. 겉으론 점잖은 척 하더니 뒤로는 갖은 못된 짓을 다 하고 있었구나. 생각보다 고관대작들이 많이 나오자 도성은 사건의 전말을 적은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분노한 임금은 그들을 모두 잡아 조사를 철저히 하라 명이 떨어졌지요. 그리하여 형조에서는 비명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녀자 실종 사건은 뿌리가 뽑히고 말았지요. 사건을 모두 마무리한 도성은 세영과 함께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모님께 그간 세영이 겪은 일들을 모조리 말해 주었지요. 아이고 저런, 내가 고생이 많았구나. 그래, 양 부모님을 그렇게 잃고 얼마나 힘들었니? 도성의 어머니는 세영의 두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야기 모두 들었다. 하마터면 범죄자를 사돈으로 둘 뻔했구나. 그래, 내가 첫날 밤을 치르지 않은 게 그 얼마나 다행이냐. 아버지 어머니, 세영낭자를 며느리로 받아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제가 유일하게 사랑하는 여인입니다. 그래, 알았다. 내 뜻대로 내 며느리로 받아주마. 다시는 내 혼사를 내가 개입하지 않으마. 나도 이 아이를 며느리로 받아주마. 아니, 친딸처럼 생각하고 아껴줄 것이다. 도성의 부모님들은 세영의 가슴 아픈 사연에 눈물을 훌쩍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영을 며느리가 아닌 친딸처럼 아껴주었지요. 그렇게 세영은 지난 날의 모든 아픔을 잊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서방님과 자신을 끔찍히도 아껴주는 시부모님 아래 행복하게 잘 살았지요. 이 세상이 다하는 날까지 그대만을 사랑하겠소.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옛말에 명찰추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가을날 가늘어진 짐승의 털까지도 분별한다는 의미이지요. 바로 수십 년간 은밀하게 뿌리 내려온 범죄 조직도 언젠가는 모두 밝혀진다는 내용이랍니다. 그들 범죄 조직에 의해 세영의 집은 파탄났고 도성은 그녀를 통해 은밀하게 내려오던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했지요. 그러니 세상은 모든 게 사필 규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음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